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의 사연은요, 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렸던 사연자님이 분한 마음으로 쓰신 사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라디오 드라마 형식의 이런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뒤늦게 듣는 재미를 붙이게 된 4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매일 많은 분들이 보낸 사연을 들으면서 울고 웃던 저에게도 최근 들어서 슬프고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겨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이렇게 용기를 내 펜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연애 결혼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중매 결혼이 좋으신가요? 이제 올해 40대가 된 저로선 제 또래 친구들을 봐도 거의 다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시작해서 대부분 1, 2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 25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선을 봐서 저보다 13살 많은 38 남편을 만나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특히 배우자를 겪어보려면 최소한 1년은 연애 기간을 두고 만나보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에 남편과 선을 본 이유도 제 친정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이셨거든요. 큰딸인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소원이셨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을 들어드리기 위해 저는 급히 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친정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 제가 결혼하고 아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리한 소망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다, 딸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부부간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남편 믿고 잘 보필하면서 살아라. 알았지?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남편을 지나치게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건축회사에서 격리로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 차였는데 남편과 결혼 후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여가여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고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후 그대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살림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 인생의 날벼락처럼 연속되는 일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고 저와 태어난 아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저보다 13살이나 많은 남편에게 시집와준 저에게 처음에는 상당히 고마워하였습니다. 남편은 장남의 장손이었고 시어머니는 1년에 제사만 15번을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집을 온 것이 엄청 반가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며느리를 당연하게 노동력으로 생각하셨고 그 마음을 제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휴, 이제까지 내가 혼자서 제사 준비하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나도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 일 나눠서 할 수 있겠다. 네가 애를 너무 일찍 낳은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생겼으니까 낳아야지 어쩌겠어. 넌 우리 집 외며느리야. 그러니까 제사 때랑 명절 때 시댁에 꼭 와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니.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일찍 시집 와서 좀 서툴러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해볼게요. 그래. 나 너만 믿고 앞으로는 집안 살림에 선 좀 놔도 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며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장손 장남이라는 이유로 저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반 비용을 보태 거의 시댁과 붙어있는 신혼집을 얻어주신 거였습니다. 게다가 집을 계약할 때도 저는 같이 가지 못했고 시어머니와 남편만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전 결혼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댁과 같은 단지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어머니는 신혼 무렵부터 시댁과 거의 붙어 사는 제 신세를 한탄하셨습니다. 제가 25일 때 둘째 여동생은 20살 대학생이었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고3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에 살고 계셨던 어머니 혼자 두 동생 뒷바라지를 아직은 하셔야 했으니 저는 어머니한테 마냥 어리광을 부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네가 가까운 데서 살면 네 애기도 봐줄 수 있고 네가 힘들 때 살짝 가서 도와줘도 되는데 너무 이서방이랑 너네 시댁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네. 그래도 남편이 애도 주말에 좀 봐주고 장도 받아주고 하니까 괜찮아요, 엄마.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했던 결혼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니까 무슨 힘든 일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털어놔. 알겠지?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아휴, 난 네 성격 아니까 좀 걱정스럽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는 동생들 대학 졸업할 때까진 돌봐야 하니까 청주에서 사셔야죠. 제 마지막 말에 친정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리 장녀여도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저에게 어머니는 크게 신경이 쓰이셨나 봅니다. 제가 첫애를 낳고 만삭 때 걸렸던 임신 중독증과 고혈압으로 출산 후유증을 오래 앓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와서 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아기를 돌봐주셨습니다. 남편은 넉살 좋게도 장모님과 잘 지내며 제 친정엄마가 가실 때 용돈도 50만 원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는 돈 바라고 한 일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남편은 거의 억지로 장모님에게 용돈을 쥐어주었답니다. 이서방, 우리 딸 잘 좀 부탁해. 그리고 용돈 안 줘도 되는데 둘이 살 때랑 다르게 애기 키우면 돈 엄청 많이 들 거야. 잘 모아놨다가 우리 송주랑 딸한테 맛있는 거 사줘. 아니에요, 어머니. 일부러 올라오셔서 아기도 돌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월말엔 좀 바빠가지고 육아를 잘 못해줘요. 그래도 쉬는 주말에는 꼭 애기 데리고 자고 이 사람에게 무리 안 가게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 달 가지고는 좀 어림없는데 수술한 산모는 산후 100일까지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서방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딸 좀 잘 돌봐줘. 아휴, 내가 둘째랑 셋째만 아니면 더 있다 갈 것 같은데. 엄마, 저 이제 몸 많이 좋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혹시 아프면 또 연락할게요. 아셨죠? 이제 그만 가세요. 차 시간 다 됐어. 어머니,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남편은 처가에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큰 불만도 없었고 설마 이 사람이 절 배신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제왕절개하고 나서 저는 다시 애를 낳는 것이 무서워서 남편에게 꼭 피임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첫애가 2돌쯤 되자 남편이 장손이기에 아들을 둘은 낳아야 한다면서 은근히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아니 너 설마 둘째 안 가질 생각이니? 벌써 첫애 낳은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이왕 일찍 낳은 김에 바로바로 낳아서 다 같이 키워놓고 너도 일 다시 시작하면 좋잖니. 우리 아들 혼자서 외벌이로 고생하고 있잖아. 어머니, 이 사람은 자연분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출산할 때 수술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는 아들 하나만 키워도 좋아요. 제가 괜찮다는데 어때요? 얘가 무슨 소리야? 세상 너희 부부만 사니? 시댁 어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도 않아?
안 그래도 너희 아버지 쪽 고모들이 너 낳고 또 아들 못 낳았다고 나한테 얼마나 시집살이 시켰는지 아니? 난 얘 다시는 그런 구박 받고 싶지 않다. 손자라도 많아야 너희 친가의 자랑이라도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첫에는 아들을 낳았지만 시댁 쪽에 손이 귀해서 시할머니도 딸들은 생각 안 하시고 아들 하나만 낳았다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문제로 잔소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본인의 한을 저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픈 수술을 또 한다는 것에 너무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시어머니에게 선뜻 둘째를 갖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둘째 낳으라고 압박을 주실 때마다 제 편을 들며 한 6개월을 버티다가 시어머니가 도무지 포기를 하지 않자 어느 날 제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힘든 건 잘 알겠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까 우리 둘째 가져보는 건 어때? 초대가 힘들지 둘 키우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던데. 그리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애는 좀 많은 게 좋지 않겠어? 여보, 그래도 나 너무 무서워요. 또 그런 큰 수술하고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애들한테 우리 봉양해달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잖아. 우리는 알아서 노후 준비해야지. 앞으로 얼마나 살기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애 많이 낳으면 앞으로 당신이 더 많이 길게 벌어야 돼. 그래, 알아. 내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둘째까지만 갖자. 어? 둘 낳아놓으면 어머니가 더 이상 손주 타령 하시지 않을 거야.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수술하는 건 나한테 너무 벅찬 일이니까. 당신도 이해해줘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이번이 딸이든 아들이든 마지막이라고 못 봐가지고. 알았죠? 그래, 고마워. 당신 정말 힘들게 안 할게. 애들이 둘이 되면 둘이 잘 놀 거야. 그 후 가임 기간에 맞춰서 저는 둘째 갖기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이 피임을 하지 않으니 아기가 금방 생겼습니다. 둘째 임신 기간은 첫애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힘이 들었지만 반대로 출산이 쉬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해서 날짜를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시어머니의 희망과는 반대로 딸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시부모님께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기에 둘째의 돌잔치를 끝내고 정관수술을 했고요. 둘째가 태어나고 그렇게 한 3, 4년이 지나자 둘째도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고 저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김에 저도 새 직업을 갖기 위해 사이버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유아교육과 졸업장이 생기는 거니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오전 시간에 대학 수업을 듣고 애들이 하원하면 애들과 정신없이 저녁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 7, 8시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에게 애들을 재워달라고 맡긴 후 제 공부를 하거나 다음날 먹을 반찬을 만드는 등 힘든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매일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들이 커서 둘 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니 남편은 더 이상 육아에 자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졸업장을 따고 나서 둘째가 다니던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집에 취직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우리 형편에 집도 사야 했고 애들 교육비는 점점 많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점점 저녁에 단란한 시간을 가지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오늘도 외부 접대 있고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먼저 자. 기다리지 말고. 그래요. 너무 늦지는 말고 나도 내일 일찍 나가야 하니까 먼저 잘게. 애들 깨우지 말고 조용히 들어와요. 알았어. 그럼 잘 자고 새벽 1~2시쯤에 들어갈 거야. 남편의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할 거면 야간 수당이라도 넉넉히 받으면 좋으련만.
남편이 매월 가져다 주는 월급에서 100만 원은 자기 용돈으로 떼고 항상 같은 금액이라 야근 수당을 저한테 따로 챙겨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야근 수당을 받긴 하는 걸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도 남편에게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남편이 화를 낼 것이고 필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저는 꾹 눌러 참는 편이었거든요. 싸운 후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 느낌을 제가 못 견디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그럭저럭 남편과 결혼 후 15년을 살았습니다. 매일이 행복하진 않아도 별다른 일이 없어 감사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저뿐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니 회사를 결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 장년으로 접어들고 있던 남편이라서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의사의 말로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약간의 위험만 발견이 된다는 정도로 건강에는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이 결근을 할 정도로 배가 아프다니 저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니까? 당신 너무 이상해. 작년 검진 때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되네.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뭐 별건 아닐 거야.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거 아니겠어. 당신은 어린이집 다녀와.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파도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 앓는 남편을 뒤로하고 출근하려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결근을 하면 원장님이 혼자 20명 넘는 아이들을 다 돌봐야 하는 처지라서 출근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꼭 병원에 가라는 당부를 남기고 저는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갔어도 저는 남편이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사실 오늘 제 남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거든요. 저 1시쯤에 집에 가봐도 될까요? 그래, 강 선생. 남편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나 봐. 아휴, 그러게. 걱정돼서 그런지 애들도 잘 못 보더라. 오늘은 그냥 애들 점심만 먹이고 가도 돼. 원장님 감사해요. 그럼 이따 갈게요. 저는 부랴부랴 할 일을 마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안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이 아침보다 더 안 좋아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식은땀으로 이마가 흠뻑 젖은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가자. 병원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가도 된다니까 왜 일부러 왔어? 그때 남편은 겨우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몸 상태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그냥 병원 안 가고 혼자서 이렇게 끙끙대고 있을까 봐 그랬지. 걱정돼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얼른 가요, 여보. 저는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억지로 일으켜서 옷 입는 것을 도와주고 팔을 부축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도 없는지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혼자 걸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겨우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그만 눈을 뒤집더니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사람들을 소리쳐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쓰러졌어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 고함 소리를 듣고 경비 초소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얼른 달려나오셨습니다. 경비원 할아버지는 남편의 머리를 옆으로 두고 가슴에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겨우 핸드폰으로 119만 부르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119에 전화했어요? 아이고, 얼른 구급차가 와야 할 텐데. 네, 전화는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죠?
손, 발, 팔다리 이렇게 꽉꽉 주물러봐. 아이고, 어째서 이렇게 눈을 안 뜨나 불안하게. 저는 정신없이 경비원 할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남편의 몸을 주물렀습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오고 산소호흡기를 끼자 남편은 조금 편안해졌는지 눈을 떴습니다. 당신 이제까지 정신 놓고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아주머니, 이제 응급실 가고 있으니까 좀 진정하세요. 보호자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겨우 눈을 뜬 남편의 손을 붙잡고 격하게 흔들며 울자 구급대원이 저를 진정하라고 하면서 나무랐습니다. 남편은 앰뷸런스 안에서 구급대원이 연결해준 수액을 맞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저 역시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은 너무나도 북새통이었는데 저와 남편은 10분 만에 검사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병이 위중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전신 MRI를 찍고 기초 검사들을 시행한 후 응급실을 떠나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급히 입원 준비물을 사서 병실로 돌아오니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이 보자고 한다며 저를 데리고 순환 소화기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의사에게 경악할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안 하셨나요? 한국인이면 모두 만 40세부터 대장 내시경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남편 국가 건강검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무슨 병인데요? 혹시 심각한가요? 네, 대장은 말기신데 기록 보니까 다른 건 다 검사하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매번 빼고 하셨던데요. 직장까지 암이 퍼졌고 다른 검사 결과 봐야 알겠지만 장 쪽이 모두 안 좋아요. 그럴 리가요. 고기도 잘 먹고 한 번도 아프다고 한 적 없어요. 배가 아파서 기절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변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차트상에는 그렇게 나와요. 환자분이 어떻게 참으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아프셨을 텐데요. 일단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이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암을 모두 제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모르지만 아니면 6개월이나 1년이 최대일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이제까지 의지하고 결혼 생활을 같이 버텨왔던 남편의 암 선고는 저한테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온 후 어떻게 병실로 돌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하느님은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 제 옷 앞섭을 다 적시는데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눈을 뜨고 제 얼굴을 본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의사가 나 많이 아픈 병이래? 아니야. 며칠 입원하면 나을 거래.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힘없는 남편의 목소리에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남편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표정에서 검사 결과를 읽어낸 듯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나 죽을 수도 있대? 당신 눈이 흔들리는 게 완전히 거짓말 같아. 잘은 몰라도 어쨌든 중증인 거지.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희망을 가져야지. 대장암이라고는 하지만 수술만 받으면 좋아질 거야. 왜 검사할 때 대장 내시경만 안 했어?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지. 내 거기에 호스를 집어넣는다니 말도 안 되잖아. 그건 절대 못 참을 것 같아서 매번 의사한테 안 하겠다고만 했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
최대한 빨리 수술 받자. 저의 간절한 말투에 남편은 잠시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듯 했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싫어. 나 수술 안 받을 거야. 우리 퇴원하자. 나 집에서 죽고 싶어. 병원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고 싶진 않아. 제발 나 좀 퇴원시켜줘, 여보. 남편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수술을 안 받겠다뇨. 조금이라도, 단 몇 년이라도 더 삶을 연장해야죠. 그래야 우리 애들한테도 아빠로서 좀 더 곁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고집을 부리는 남편의 속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병실에 벽만 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며 밥을 먹고 수술을 받자고 해봤어도 남편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남편의 뜻대로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하던 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수술 안 받으시면 거의 6개월 후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퇴원시켜드리지만 보호자분께서 얼른 환자분 설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꼭 남편 마음 돌려서 수술 받으러 오겠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하실 건 없죠. 하지만 환자분이 살겠다는 의지가 없으시면 환자분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명심하세요. 남편은 그렇게 억지로 고집을 부려 퇴원을 하였고 집으로 가는 내내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수많은 약통들이 한 보따리나 있었지만 남편은 아직도 본인이 걸린 대장암 말기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니까 훨씬 기분이 나아지네. 이것 봐. 병실에 있으면 사람이 더 빨리 죽어버린다니까. 두고 봐. 그 의사 말대로 되진 않을 거야. 내가 시한부라니 어림도 없지.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배가 아파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밝은 목소리로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돼서 남편에게 채근하듯이 말했습니다. 얼른 씻고 쉬어요. 침대에서 나오지 말고. 뭐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나 불러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안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보니 시어머니로부터 2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70이 넘은 연세에 심장도 안 좋으신데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놀라서 쓰러지실 염려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화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미야, 어떻게 된 거니? 무슨 병이길래 며칠간 퇴원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있었던 거야? 설마 혹시 중환병이니? 암이라도 걸린 거야? 시어머니의 예리한 물음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어머니는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 어쩌면 좋아. 아직 팔팔해야 할 나이인데 어떡하니?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네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걔가 그런 몹쓸 병에 걸려. 시어머니는 목 누워 울다가 결국 화살을 저에게 돌려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얼마 동안 시어머니에게 대거리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밥도 끼니마다 잘 해먹이고 남편의 신경도 건드리지 않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뭐라든 그다지 잔소리도 안 하는걸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억울한 누명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께 서운함이 폭발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제때 내시경 검사 안 한 게 잘못이죠. 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얘가, 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늙은 시애미한테 이제는 말대꾸를 다 하니? 아니 네가 아내로서 의무를 다했으면 네 남편이 그런 병에 걸릴 이유가 어디 있어?
네가 남편한테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병이 생겼어도 몇 년간을 몰랐던 거 아니야? 어머니, 병이 사람 가려가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그이한테 아내로서의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건 맞으니까 어떻게든 수술 받게 해서 생명을 연장해야죠. 그 사람은 제 말은 안 들으니까 어머니께서 설득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제 부탁을 다 듣지도 않으시고 뚝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큰아들인 남편까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마음이 힘드셨을 거라는 건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모든 원인이 꼭 저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린이집에 출근하던 것도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혼자서 밥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지만 제가 스스로 걱정되어서 다시 일을 나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남편 곁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도록 시켰습니다. 지금은 공부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아빠의 곁에 같이 있어드리는 게 보람된 일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아빠랑 대화도 하고 팔다리도 주물러 드려. 암투병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약 먹으면 머리도 다 빠지고 계속 살도 빠지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빠의 힘이 되어드리자. 알았지?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빠가 암이 걸렸다는 저의 말을 듣고 많이 울며 슬퍼했지만 당장 남편이 겉으로는 그렇게 많이 아파 보이지 않자 점점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중3이었던 아들은 한창 사춘기 시절이라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우리들 어릴 때 같이 놀아준 적도 별로 없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우리 곁에 잘 있어주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아빠 곁에 계속 있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 아빠는 못됐어. 우리 어릴 때 놀이동산에도 같이 안 가주고 주말에 혼자 낚시 가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친구도 못 만나고 아빠 옆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 난 아빠 옆에 있기 싫어. 딱히 할 말도 없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 역시 평소에 아빠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가족이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저의 설득에 아들, 딸은 뚱한 얼굴로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을 간호하면서 어떻게든 수술을 하도록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에게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다시 입원하기를 거부하던 남편도 항암 치료가 오래 지속되자 구역질을 자주 하며 급격히 살도 빠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을 못 가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게 되자 사춘기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자 저도 슬슬 남편의 고집에 질리고 간호에 지쳐가던 참이라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학병원 가서 수술 받고 안병동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보. 당신만 마음 돌려주면 여러 사람이 편해질 것 같아. 어차피 수술 받아봤자 틀렸다고 할 게 뻔해. 이대로 있다가 죽는 게 나아. 사실 나 이미 유언장도 다 써놨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애들 보기 불편할까봐 요양병원 가겠다는 거야. 요양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그럼. 난 당신 계속 간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을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수술 쪽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해도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제 처지는 생각도 안 해주면서 황소고집만 부리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저는 남편의 고집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소망대로 저는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요양병원에 남편을 입원시켰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제가 일하는 낮 동안에는 대신 남편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요양보호사 고용하는 비용이 제 부담금은 10만 원이면 되었기에 저는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밤에는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 밥을 챙겨준 후 병원에 가서 요양보호사와 교대해서 남편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망 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은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점점 살이 빠지고 눈이 푹 꺼져가는 남편의 모습은 이제 말기 암 환자의 꺼져가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은 좀 생기가 있어 보이다가도 그 다음 날에는 의사를 불러야 할 만큼 나빠지는 남편의 상태를 보면서 저는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록 남편의 병원비를 대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억지로 나가고 있었지만 제 심정은 남편을 아침부터 밤까지 수발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요양보호사는 저보다 대여섯 살 많은 아줌마였는데요. 제가 너무 힘든 날에는 가끔 부탁을 하면 밤까지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남편의 수발을 들어줄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힘들면 들어가서 쉬세요. 남편분은 제가 밤새 돌볼게요. 저는 집에 가봐야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가셔서 애들 챙기세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남편이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게 제 일인데요. 그러니 애들도 신경 써주세요. 남편분은 저한테 맡기시고요. 이렇게 6개월을 저와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돌보면서 애를 썼지만 결국 남편은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고집스레 수술도 받지 않고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상을 치르고 와서는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속을 끓이신 친정어머니는 제가 첫애를 낳은 지 16년 만에 다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제가 우울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어딘가 같이 놀러 가자거나 맛있는 것을 시켜주시는 등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제 봄도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꽃 보러 밖에 나갈래? 아니면 백화점 가서 쇼핑이라도 할까? 어머니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 무표정한 저의 얼굴을 매일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연세 드신 친정어머니가 저 때문에 혹시나 화병이라도 생길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 내려가세요. 나도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내 애들 내가 돌봐야지. 엄마, 그동안 못날 딸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죄송해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죠. 그래, 다행이다. 네가 정신을 차려야 네 자식들도 힘을 낼 수 있어. 나도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처음엔 다 놓고 죽고만 싶었는데 어린 너희들을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 힘을 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앉아만 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머님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우울증에서 탈출했나 보다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 다시 청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도 아직 해지하지 않았기에 어느 날 저는 꺼져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코 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기함할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죽었는데 남편의 카톡에 메시지가 몇 개 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마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있는 남편의 지인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저는 카톡을 확인해 보다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야, 요즘 들어서 연락이 없네?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거야? 급한 일이 생겨서 나도 자기 병문안을 못 갔었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내연녀가 있었다는 증거가 떡하니 휴대폰에 남아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 카톡을 지우지도 않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영미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미와 남편의 카톡 대화방을 천천히 다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남편의 불륜의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들은 언제 만나고 다닌 거지? 1년간이나 아팠으면서 그래도 뒷근형으로는 할 짓 다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참 어이가 없어서. 죽은 후에도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한 거야? 그 중에서 저에게 제일 충격을 준 남편의 불륜 상대는 바로 그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저는 그 요양보호사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을 찾아보면서 그 적나라한 내용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정말 좋았어. 자기 덕분에 목욕도 잘했고 밤에도 좋았어. 당신이 해온 반찬은 너무 맛있더라. 고마워. 나 만약이라도 건강해지면 당신이랑 살고 싶다. 마누라가 아니라. 당신이 더 예쁘고 더 좋아. 어머, 나도 어젯밤에 자기 멋있더라. 내가 와이프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더 이뻐? 오늘도 당신 마누라 안 온다니까 밤에 같이 자자. 나도 여보 사랑해. 남편이 그 요양보호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이런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여러분도 다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냥과 나란히 우통을 벗고 누워있는 남편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고 뒤통수가 아팠습니다. 어쩐지 그 여자가 저 대신 밤새 남편을 돌보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여자의 시커먼 속셈을 온전히 선의에서 나온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눈이 맞아 병원 입원실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니 뒷목을 잡고 쓰러져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장례식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저보다 더 슬퍼하면서 제 손을 잡고 그 여자가 한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사모님,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아휴, 그렇게 좋은 남자 세상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실지. 저도 깜깜할 것 같네요. 사모님도 힘내세요. 남편분이 하늘에서 우리들을 지켜봐 주실 거예요. 아니 누가 들으면 자기가 내 남편 조강지처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때는 너무 슬프고 경황이 없어서 그 여자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해석해보니 왜 우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천하에 둘도 없는 뻔뻔한 여자 아닌가요? 제가 남편의 카톡 내용과 통화 기록을 다시 세세하게 살펴보니 남편은 암 선고를 받기 전부터 만나던 내연녀가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관계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난 여자는 그 요양보호사였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저는 남편을 영원히 용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분노 때문에 일어난 화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과 상담을 예약해야 했어요. 불면증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온몸이 마치 불에 데인 듯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정신과 의사는 제 증상을 반려자를 잃고 나서 생긴 우울증이라고 단정하더군요. 최근에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가지시고. 아니요. 남편이 죽어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저는 생전에 그 인간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열이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저의 대답이 뜻밖이었는지 의사 선생님의 얼굴에 잠시 놀람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방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 화가 나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전에 모르는 남편의 부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면 어느 누구라도 환자분처럼 힘들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지나간 일은 최대한 잊어버리는 게 환자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좋을 것이에요. 수면을 도와드리는 약 지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뵙죠. 하지만 저는 의사의 위로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못된 인간은 이미 제가 복수를 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지만 남편과 노란한 여자들에게 제가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분한 마음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옷도 책들도 모두 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내다 버리고 시댁 근처에서 남편과 살던 집도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무엇이라도 남편과 관련된 것들은 다 버리고 없애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과도 당연히 절연을 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남편의 불륜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남편의 첫 번째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였다는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제가 전화한 이유를 듣더니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 사실 저한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병들었다는 소식 듣기 전에 끝내버렸으니까. 그 문자는 갑자기 술 먹고 생각나서 보내본 거고요. 뭐라고? 당신 혼자서 끝냈다면 다예요? 남편이 죽은 이제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내가 당신 세상 곱게 못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나 당신 고소해서 정신적 피해배상 주장할 거야. 남편이랑 당신 불륜으로 나는 지금 정신과 치료 받고 있다고. 그러나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고소하려면 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달라는 돈 주고 풀려나면 돼요. 그리고 불륜 상대가 죽어버렸는데 겨우 그딴 문자 몇 통 가지고 나한테 유죄 판결 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속 터지는 문자를 읽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벽에 집어 던져 부수고 깨니까 아들이 놀라서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래? 요즘 너무 기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아니야. 너한테 너무 못난 모습 보여주는구나. 미안해. 얼른 가서 자. 한숨을 푹푹 쉬며 겨우 진정하고 아들을 방에 들여보낸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언니들에게 돌직구로 들이대니까 저만 상처받고 그년들은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그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보호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시간 나면 내일이라도 같이 차 한잔 해요. 남편 죽고 나서 제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시네. 그래요. 저도 남편분의 마지막 모습 생각나서 울적했는데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그 여자의 뻔뻔하고 태연한 얼굴을 보니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통쾌한 복수를 위해 꾹 참았습니다. 보이스팬 녹음기를 준비해서 미리 주머니에 숨겨두고 저는 그 여자에게 생전에 남편에 대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죽기 전에 아주머니한테 몹쓸 짓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 남편이지만 오래 누워 지냈으니까 욕구 같은 거 참기 어려웠을 텐데. 사모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솔직히 말하는 건데요. 남편분이 여름증에 저랑 처음 만났잖아요. 내가 치마나 좀 짧은 반바지 입고 가면 그렇게 허벅지를 만지더라고요.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하지만 아프신 분 기분 나쁘게 해드리기 싫어서 참았지 뭐.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남편 휴대폰을 아직 해지 안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혹시 나 몰래 그 인간이랑 놀아난 건 아니고요?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래. 난 그냥 불쌍한 환자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되게 남편한테 헌신한 건데. 근데 혹시 휴대폰에 무슨 문자 같은 거 남아 있었어요? 정말 알길 원해요? 그 나쁜 인간이랑 당신이 어떻게 더럽게 놀아났는지. 당신 눈으로 확인해야 발뺌을 못하겠지. 그 앙큼한 년이 자기는 잘못 없고 남편 쪽에서 희롱을 했다며 거짓말을 술술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 여자에게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더러운 내용의 카톡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당신하고 불륜 문자 주고받고 두 사람이 내 욕까지 한 거 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 얼렁뚱땅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건 할 생각도 마. 아니 잠깐만. 내가 먼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10년이 넘어가지고 당신 남편이 아주 착한 남자로 보였을 뿐이야. 몸만 주는 관계였지 진심은 아니었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좋았어, 사랑해. 이따위 문자까지 다 들켰는데도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이 나올까요? 그년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여러 겹 깔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발뺌해봐야 소용없어. 다음 주면 당신 경찰서에 소환될 거야. 내가 남편이 이미 죽어서 너랑 같이 감옥에 못 보내는 게 한이다. 두고 봐. 어디 가서 다시는 요양보호사로 못 벌어먹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나 당신이랑 남편의 불륜 사실 알고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제 당신 빈털털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야.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 직업 그만두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제발 제가 5천만 원 합의금 드릴 테니까 고소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요양보호사가 급기야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여자를 봐줘야 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남편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를 용서하기엔 제 배신감이 너무 크고 깊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용서해줘야 하는데? 그깟 돈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난 나를 기만한 너와 내 남편을 단죄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죽어버렸으니까 너야말로 명예훼손이라든지 기만죄로 고소 좀 당해봐. 자, 여기 네가 말한 모든 말들 녹음돼 있어.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구석도 없다는 거 명심해둬. 저는 자켓 안주머니에 숨겼던 보이스펜을 꺼내 그 불륜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고는 천천히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년의 뻔뻔한 낯짝에 물을 확 끼워 얹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불륜을 했던 여자들을 싸잡아 고소할 계획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가장 관계가 깊어 보이는 두 사람을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제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헌신한 지난날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드라마 대사 중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헌신하다간 헌신짝 된다라는 말이요. 완전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그 말이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저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암담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제 반 정도 지났으니 남편의 불륜녀들을 응징하고 나서는 혼자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서 마음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